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지금 현재 이 서울 광화문의 기온 영하 1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서운 한겨울 한파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장갑, 모자, 마스크, 목도리 가능한 거 다 동원해서 이 추위로부터 몸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매우 춥기 때문에 멘트 간단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송병기 부시장 영장실질심사 때문에 출석합니다. 잠시 후 생방송합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이란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법이 어제 가결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모두 다 자리를 떠났고 160표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금태섭 의원 홀로 기권표 사실상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단연 이 뉴스입니다. 여당 공수처법 강행 처리, 한국당에서는 격양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총사퇴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국당 의원 전원에게 사퇴서를 받겠다,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 심재철 원내대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4+1 협의체가 결국에는 한국당 빼고서 표결을 했어요. 바른미래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민주당과 4+1에서 총 160표의 찬성표가 나와서 공수처가 처리가 된 겁니다. 야당에서는 앞으로 모든 안건마다 민주당에게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 그리고 박용진 3법 같은 것도 남아있는데 앞으로 국회는 오늘 날씨보다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공수처법은 통과됐는데 통과됐다고 이게 과연 원활할 것인가? 한겨레 신문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돼서 야당이 반대할 때는 임명 못한다는 거죠. 추천위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몫의 추천위에서 만약에 반대를 해서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한다면 공수처법은 통과됐지만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뤄질 수 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격노했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어제 청와대가 신년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후보를 매수한 선거사범과 상습 폭력 시위자까지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자로서는 3명의 인물이 논란의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서 징역 1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사면됐고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요, 불법 정치자금을 9만 5천 달러나 수수한 것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사면됐습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는 폭력 시위를 주도해서 많은 경찰 병력이 다쳤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국 사면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늘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해서 마음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사흘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 공세적 조치를 취하라. 상당히 역설적이죠.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 카드를 꺼내라 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핵무력 강화. 문재인 정부 3년간 김정은의 마음을 돌리려고 문 대통령이 발벗고 나섰는데 김정은이 호의를 이런 식으로 되갚는군요. 핵무력 강화로 정책 방향을 시사한 겁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을 향해서, 김정은을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된 우리에게 도구가 많다라고 말입니다. 자, 1월 혹은 2월 북한이 예고한 대로 강력한 무력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요금 인상 없다더니 적자 누적 간전히 서민들에게 부담 떠넘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원전을 벗어나면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정책을 무리하게 바뀌면서 경영이 안 좋아졌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요금 인상하지 마라. 하지만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거기에 전기차 할인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특례도 일몰 맞는 대로 한전은 모두 다 종료할 예정입니다. 주택용 절전, 전기차 충전 전력 전통 시장에 적용됐던 모든 할인 제도가 차례대로 없어진다는 소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모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오늘 조금 전 서울 날씨가 영하 11도. 와, 그런데 이 벼랑 끝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한파는 오늘보다 더 추울 것 같습니다. 명동도 세상에 그 명동이 권리금이 3억씩이나 했었던 그 명동이 권리금도 없어졌어요.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수억 원 날리고 빚더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자영업자 표 한번 보시죠.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보다도 올해가 자영업자들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문 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자영업자들의 가계 대출은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빚은 느는데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눈물 짓는 자영업자들의 이 차가운 마음은 과연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김한규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조홍천 의원님과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전해드리죠. 첫 번째 키워드는 판도라. 국회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공수처법은 가결됐습니다.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장 결국 임명 못할 거다.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요. 국회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대로 먹힐 수 있을 건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큰산. 조국 전 장관이 지인에게 구속은 면했지만 큰 산이 남아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큰 산 무엇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우광재. 정부가 사명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비의 돌직구쇼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공룡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공룡인지 탑뉴스 주제 공개합니다. 65년 만에 기소 독점을 깬 공룡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 상황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한국당, 야당 의원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여당과 군소정당들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법을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는 국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투표한다! 네, 어제 상황 자세히 보셨습니다. 28분 만에 속전속결로 표결 처리가 됐습니다. 무려 160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28분 만에 공수처법 속전속결.
4+1 협의체가 한국당의 퇴장 속에 표결에 들어갔는데 177명의 국회의원들이 착석한 가운데 찬성표가 160표가 나왔어요. 아마 전광판에 159표로 찍혀서 그 한 표는 왜 160이냐 생각하실 분도 많을 텐데 의장의 표까지 찬성표로 포함이 돼서 160표입니다. 자, 반대는 14명 나왔습니다. 4+1 협의체 내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했고요. 기권은 3명이 나왔는데 금태섭, 김동철, 이상도.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사람이 금태섭 의원. 사실 금태섭, 조응천 2명의 민주당 의원이 현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져서 사실상 나홀로 반대 표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일단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게 말입니다.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서 과반도 아니고 절반을 갓 넘기는 머릿수만 갖고 여당과 군소정당이 야당 없이도 마음에 드는 입맛에 맞는 법을 언제든지 이제는 통과시킬 수가 있는 국회가 돼버렸다. 네. 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게 많아요.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취지가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과거에 있었던 동물국회를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과반을 점하게 됐을 경우에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무리해서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언제든지 사실상 소수 정당에 대한 입김은 다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국회 선진화법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이 도출되고 나선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지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되게 되니까 여기에서 도출된 안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5분의 3이 동의하게 됐을 경우는 330일의 충분한 숙려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도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표결로서 처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절충된 제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어저께 처리가 됐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안은 이런 330일의 기간을 충분히 채웠던 법안도 아니고요. 지난번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던 안을 4+1이라고 하는 협의체에서 속기록과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올린 내용들이 일사천리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정안에 대해서 과연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 내용들 국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의 토론이 있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된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올 순간이 되면 수정안을 통해서 적당히 바꿔서 과반표만 확보하게 되면 언제든지 문제가 있는 법안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나쁜 전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이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공정하고 그 누구보다 형평성 있는 균형 잡힌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되는 게 사실은 국회의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 예산안 처리, 선거법에 대한 처리, 그리고 공수처법 처리 이르기까지 문희상 의장은 사실상 모든 것들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꽤 오래 지나고 나서 20대 국회의 지금 장면을 역사가 기록하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참 모습, 국회법의 정신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등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아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비리 은폐체이고 신문 범죄 보호체입니다. 이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이르렀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습니다. 야당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건데 어제 조응천 의원님도 표결을 하셨는데 네. 찬성표를 던지셨어요. 네. 이의 제기하지 않으셨나요? 이의 제기를 충분히 했죠. 근데 왜 찬성하셨어요? 당론이니까요. 당론이라.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권력기관 간에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 제가 누차 얘기했었고 제가 현직 검사 시절에 2004년입니다. 예. 제가 그때 부장검사를 했었는데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에 파견을 나가지고 고비처법이라고 지금은 공수처법인데 그때는 고비처법이라고 그랬어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비처법 최초의 고비처법을 송환한 게 바로 접니다. 근데 그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검찰에 좌천을 당하고 예. 회의를 느끼고 사표를 내고 나왔죠. 저는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다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4+1 안은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친 점, 과한 점이 있다. 지금 이제 통과된 이 안은 과한 그래서 측면이 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예. 오히려 권은희 안이 그런 측면에서는 더 적합하다. 예. 라는 점을 주장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당내에서 토의를 거치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따르겠다. 근데 4+1 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 끝에 어떤 뭐 결론이 나오면은 그건 따라주는 게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통과된 이 법도 지금 마음에 안 들지만 당론이라 따랐다.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는데 당론이라 따랐다. 그럼요. 예. 그게 정당 민주주의니까요. 예. 자,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가 사실상 기권표를 통해서 한 표 나왔습니다. 금태섭 의원입니다. 함께 보시죠. 금태섭 의원에 대한 친문 지지자들의 패북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공수처법 표결 기권 선택.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거죠. 당론에 따르지 않은 거죠. SNS에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태섭 의원을 향해서 너는 국민을 배신했다. 야 꺼져. 너 기권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공천 포기다. 이런 인간한테 공천 주면 민주당은 망해야지. 뭐 이런 굉장히 좀 인신공격성의 테러 메시지까지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환 의원님. 네. 사실은 계속 이 일을 제기했던 조홍천 의원에게도 사실은 이런 일부 극한 지지자들이 계속 문자폭탄 보냈거든요. 금태섭 의원은 기권표를 던져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한 거고, 조홍천 의원도 표결에 가서 당론에 이제 민주당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도 마음에 안 들다라고 소신을 밝히고 있잖아요. 이 소신 밝히고 있는 개개인의 입법기관에게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와 비난 댓글, 패북 테러는 이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요. 민주주의의 근간부터 허락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우리 모두 다 말씀하지만 개개인이 다 입법기관이고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고 지역구 국민들 의견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 소신 발언을 했다고 소신 표결을 했다고 저런 식으로 막 테러를 하듯이 몰아가는 거는 글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우리 공수처법 보면은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로 수정이 된 권은희 안 때문에 혹여 반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지난번 선거법 때보다도 더 많은 찬성표가 나와서 무난히 가결됐어요. 이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맹목적인 지지 그다음에 맹목적인 문자 테러뿐만 아니라 여당 지도부도 자당 소속 의원들한테 맹목적으로 찬성표를 돌리라고 굉장한 압박을 가했던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제 여당이나 청와대나 반응이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굉장히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이 열린 것처럼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제 보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어느 한 부분에 문이 닫혔고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국회 내에서 의결되고 표결된다면 과연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을 향한 패북 테러 메시지를 보시고 계신데 여당의 수석 대변인도 금태섭 의원이 사실상 당론에 대해서 반대를 한 기권 표결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가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건 유감이다. 금태섭 의원의 기권 문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예정이다. 이게 장경 교수님 뭘 판단한다는 거죠? 전 사실 저 얘기 듣고 조금 이렇게 좀 그랬거든요. 놀랐다. 독재 정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조홍천 의원님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럼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할까라고 일단은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금태섭 의원이 차마 반대표는 못 던지고 그나마 반대의 의사를 정중하게 기권으로 표시한 것 거기까지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을까.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또 위에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권을 던졌다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 피력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기권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지금의 공수처 법안대로라면 공수처 자체가 무소불위고
견제가 없는 기관이다. 다시 말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무소불위, 견제가 없는 검찰을 개혁하고 또 지난 정권에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현역 대통령이 탄핵되는 가슴 아픈 우리가 역사를 겪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국민들이 그래 공수처가 필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돼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국민의 뜻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조금 더 민주주의,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한 게 국민의 뜻이고 그 당시에 그 이름이 공수처였던 것이지 공수처 이름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처럼 무소불위 견제 없는 이런 것들을 공수처란 이름을 해놨다고 걔가 공수처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저를 김병민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김병민은 아니잖아요. 김병민은 이 사람이 김병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을 밝힌 것에 대해서 배신이다. 공천은 당연히 물 건너갔다라는 이런 이제 반응도 그렇지만 당에서 저렇게 또 당론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과연 자기 목소리를 소신껏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 자체가 당을 위한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단어는 그거잖아요. 내가 너 잘해줄게 하고 뒤에서 다른 뒤통수 치거나 이러는 게 배신인 거지. 정말 잘해주기 위해서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마 이렇게 소신 발언하는 건 배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실인 것이지. 그런데 요즘에는 단어의 뜻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 행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하는 행위들도 사실은 전 너무 혼란스러운 게 많아서 오늘의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공수처와 국민의 뜻은 맞지만 제 생각에 국민들이 원했던 공수처는 이런 무소불위의 견제 불가능한 권력기관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금태섭 의원을 향한 문자폭탄 계속되고 있고 조홍천 의원을 향한 문자폭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든 안 하든 공개적인 과정에서 끝까지 이제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이유로 문자폭탄을 이 두 분이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적절치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자폭탄 안 돼요. 양념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검찰 내부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내부 격앙, 윤석열 입장 밝히나, 검찰 내부, 검치의 날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반헌법적 수사 체계로의 세계로 들어섰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인데, 그거를 비튼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 현 정부 수사, 특히 총선 이후 선거 범죄 수사는 사실상 가로막힌 건 아니냐. 이런 반발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공수처가 수사 기밀을 다 들여다보게 됐다. 공수처가 통보받은 수사 기밀 여당 측에게 유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과연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무엇일까? 한 검찰 관계자는요. 오는 1월 2일 윤 총장이 신년사 형태로 입장 밝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토 의원님 검찰에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공개적으로 청와대를 향해서도 반발했어요. 아니 우리에게 했던 얘기가 다르다. 알지도 못하는 얘기까지 마지막에 4+1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느냐. 공개적으로 반박을 해왔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아마 이 표결된 소식 듣고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부글부글한 걸 보면 어떻게든 또 공개적으로 지금 표결된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으로 보여요. 공개적으로 반발을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내부에서 회의석상 등을 통해 가지고 했던 얘기들이 전원으로 흘러나온 거죠. 근데 1월 2일 날은 시무식을 하게 돼 있고요. 시무식 하는 날은 기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년사를. 해야죠. 그러면 신년사 중에 예. 지금 현안을 빠뜨리고 가는 거는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공수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이 수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저런 입장 저렇게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거, 그거 다 저는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선의를 믿고서 어떤 권력을 맡기고 그게 작동되게 할 수는 없어요. 권력을 가지면 그건 변하게 마련입니다.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시스템으로 딱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은 그 누가 오더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1+4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통과된 거 문제 많다.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던 거고 권은희안 저 정도면 됐네. 이걸로 갑시다. 더군다나 공수처를 설치했다는 게 우리 이 정부의 지금 레거시로 될 건데
이걸 여야 합의에 의해 가지고 도입을 하면 이건 정말 진정한 레거시다. 근데 이걸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게 레거시가 될 수 있겠냐라는 얘기까지도 전 다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조홍천 의원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무기력하겠군요. 아니 그렇지만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당이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가는 거죠. 스포츠하고 저 전장하고 다른 게 뭐예요? 공정한 룰에 의해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고 결과에 승복하는 겁니다. 정치는 제가 옛날에는 정치적으로 패자가 되면 죽였어요. 그게 점점 진화해 가지고 스포츠 쪽으로 오고 있는 게 전 정치라고 생각해요. 치열하게 토론이 있었습니까? 치열하게 당내에서? 토론하고 결과에 예. 승복하는 게 그게 정치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국회가 저렇게 시끄러운 거고. 그리고 저는 페이스북에도 계속 밝혔습니다. 저는 당론에는 승복한다. 그렇지만 치열하게 다툴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글부글한 게 이해가 된다. 예. 네. 이 공수처법 그 시행 시기를 보면 공포 후 6개월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공포가 3, 4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내년 7월 정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내년 총선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6월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 임명 등 사전 준비 행위는 그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 임명부터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아마 이제 야당이나 검찰은 계속 여론전을 펴서 내년 총선에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심판을 하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새로운 국회에서 바로 다시 개정안을 내자라는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그렇군요. 보고요. 그러니까 여당 자체에서도 반대로 공수처에 찬성을 하면 여당 의원을 뽑아서 강력하게 이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할 것으로 보이고 제 생각에 이제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 뭐 총사퇴를 하거나 그런 일보다는 아직 시행 시기까지 6개월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2차 여론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의 의미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당 의원 100여 명의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거든요. 역대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활용이 돼 왔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 직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어요. 10년 만에 한국당이 이번에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국회의원 총사퇴가 현실화되려면 국회법에 따라 과반의 의원이 찬성을 하거나 이것도 과반이에요. 의장의 결재가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가 가능하다는데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진정성 보이려면 의원들 방 빼고 보좌진도 퇴직시키고 불출마 선언까지 해야 할 것이다. 굉장히 한국당에서는 이 공수처법 가결에 대해서 굉장히 결기 어린 격양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당 바깥에서 그런데 이 무기력한 야당을 향한 공세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기력했던 한국당의 맹비난 한강 가라. 목숨 걸고 막는다고 수차례 공언하더니만 무기력하게 모두 져버리고 이젠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뭐 한 것이냐 라면서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 야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 가라. 굉장히 지금 한국당의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김병민 박사님. 네, 홍준표 전 대표 표현에 따르면 저 한강으로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사실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저런 표현은 조금 생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기력한 야당에 대한 일침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현재 공수처법에 대한 처리만 된 것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선거법에 대한 개정안도 처리가 됐고 그전에는 예산안 같은 경우도 일사불란하게 4+1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결국 한국당은 저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갖지 못했던 무기력한 상황이 그대로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이 해야 될 일은 의원직 총사퇴로 결기를 보이는 일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가 일방적인 여권의 선거법 처리 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보수 제1야당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바로 내년 4월이 총선이고 그 총선에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읍수하고 호소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한
국회 정치권의 모습을 21대 국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이거든요. 지금 20대 국회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원직 총사퇴한다고 사실상 문희상 의장이나 그리고 법률권에서 받아들일 일도 만무하고요. 하지만 지금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당과 비교해서 인재 영입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에 대한 여러 비판적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보수 야당이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일은 모든 힘을 다 총선으로 응축해서 이렇게 무기력했던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21대 국회의 한국당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의 메시지 전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입니다. 중앙일보가 단독 기사를 지금 보도했는데 조금 전에 떴어요. 정청현 의원님 나오신 김에 좀 여쭤볼게요. 자, 본회의 불과 2시간 직전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 조홍천 의원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중앙일보 기자에 의해서 포착이 됐다. 그런데 윤호중 사무총장이 누구냐? 민주당 내에서 곧 있을 국회의원 총선의 총선 기획 단장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공천권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 윤호중 총선 기획단장이 본회의 2시간 직전에 조홍천 의원실에서 나왔다. 결국은 두 사람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조홍천 의원이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냐. 라는 기사거든요. 총선기획단장이 그날 방에 가서 2시간 전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아, 오늘 좀 상당히 까칠하시네. 근데 저요? 윤호중 의원과 저는 예. 81학번 동기고 예. 저는 남양주, 거기는 구리. 구리. 바로 옆 동네예요. 바로 옆 맞습니까? 친구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멀지 않습니까 좀? 남양주는 구리? 남양주, 구리, 광진구 이렇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1 안이 나오고 또 권은희 안이 나오고 했을 때 제가 당대표, 원내대표, 또 사무총장 이런 분들께 여야 합의로 공수처법이 통과된 게 좋지 않겠냐. 그게 안 된다면 또한 그 4+1 안을 당론으로 그걸로 표결로 갖고 가려면 당론 추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라는 얘기를 쭉 해왔죠. 근데 이제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뭐 그렇게 가깝지는 않으니까 뭐 내가 찾아뵙거나 혹은 전화를 하거나 하는데 윤호중 의원은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했어요. 근데 그때 중앙당에서 무슨 총선 홍보업체 뭐 프리젠테이션인가 뭔가가 있었대. 그게 지금 중앙 당사에 있는데 들어가면서 방에 와서 얘기를 하자. 예. 라고 해서 미리 약속을 하고 그거 마치고 방으로 온 거예요. 뭐 찬성표 던져라 이런 얘기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당론으로 되면은 결정되면 그때는 따르는데 그 전까지는 치열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그거는 제 소신이고 계속. 표결 얘기 없었다. 그럼요. 그러니까 공천 얘기도 없었어요? 공천. 아니, 얘기를 하다 프리젠테이션 하니까 들어가면서 얘기할게. 네. 라고 해서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럼 뭐 공천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아니, 중앙일보 그렇게 써서 여쭤봤어요. 아니, 대단히 모멸감을 느끼는데 지금 예. 기가 막혀 아주 말이 안 나오는데. 예.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 아니다. 뭐 그런 떡밥으로 뭐 소신을 바꾸는 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안 그랬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진 않았을 겁니다. 조홍천 의원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기사였고 많은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진행대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었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꾸 끊어요. 안 끊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송 시장의 무릎까지 내립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요. 송병기 부시장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잠시 후에 영장 실질 심사를 송병기 부시장이 받게 될 텐데 저희가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 송병기 부시장이 구속될 것인가? 지금 이게 관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송병기 오늘 구속심사. 검찰 송병기 넘어 청으로. 송병기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영장 실질 심사인데 조금 일찍 아마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모습 드러내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관건인데 청와대의 선거 개입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첫 관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병기를 넘어 청 관계자를 검찰 내부에서 조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는 관건 선거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개인 영달을 위해서 청와대와 선거에 개입해 100만 울산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 조사 후 수사 내용을 송초로 시장에게 전화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내용을 오늘 심리에서 검찰 측이 강조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송병기 측의 전략은 무엇일까? 지난 5차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청와대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고요. 업무 수첩도 일기장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측은요. 청와대와 공모에 선거를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방적인 프레임이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대목에서 송초로 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밝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쿵쿵 내리는 눈이 공채 그칠 기회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앙에서의 과정이 종료되면 제 신념을 밝히겠습니다. 송초로 시장은 계속해서 본인의 입장이나 해명보다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라는 비유로 답변을 어제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전 시장이 이를 비판했습니다. 눈 타령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뭐 소환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온 거죠. 국민의 눈과 귀를 아무리 틀어막아도 또 관계자 입을 막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의 눈이 펑펑 내려서 이미 거짓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도 눈 타령하면서 눈 그치면 치우겠다고 하는 그런 가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이 눈사태를 막는 첫 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한규 변호사님, 잠시 후에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영장실질심사위에서 모습을 드러낼 텐데 구속이냐 아니냐를 아마 오늘 열릴 재판에서 검찰 측과 송병기 측이 정말로 막 치열하게 주장을 서로 할 것으로 보여요.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관건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혐의가 상당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이 아시다시피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이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저는 요즘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가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고 지금 업무수첩 정도가 이제 공개된 상태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 사실 자체가 지금 무슨 죄목인지부터가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를 텐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송병기 씨가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본인은 아니지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수사거리가 되지도 않는 사건들을, 그러니까 무혐의가 예상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게 뻔한 사건들을 억지로 수사하게 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지, 이게 첫 번째 부분인데, 이 송병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충분히 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비록 이제 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김기현 시장의 문제를 자기가 공익 신고를 했는데, 공익 제보를 했는데 왜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거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업무 수첩을 포함해서 과연 송병기도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식을 했느냐,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도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인데,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송병기 이제 부시장이 검찰 조사한 이후에 송초로 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게 혹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고 나서 디브리핑이라고 하죠. 예.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검찰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같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만으로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이라고 또 법원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관건이다라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그 업무수첩, 혹자는 마법의 수첩이라고 하고,
이걸 쓴 본인은 일기장이라고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그게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판사가 송병기 부시장이 남긴 이 업무 수첩을 일종의 증거로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송병기 부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일기장인데 공교롭게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판사가 판단을 할지 여부가 구속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김변 박사님, 네. 이 수첩이 오늘 잠시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수첩으로 판사에게 읽힐까요? 만약 송병기 부시장이 구속이 된다면 여기에 적시됐던 수많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는 일사천리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VIP도 나오고 BH도 나오고 네. 뭐 임동호 얘기도 나오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건 한영 수사에 관한 논란. 처음에 애당초 송병기 부시장이 얘기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청와대의 해명 이거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캠핑장 가서 만난 사이에서 받았던 거 단순히 이첩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송병기 부시장이 왜 한영 수사 논란이 있게 되는 그러한 캠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이러한 비위 사실들을 건넸고 이게 왜 경찰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지 이것을 아마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건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은 송병기 부시장이 구속이 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드러나는 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첫 번째 얘기는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다음 두 번째는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는 얘기들이 다 수첩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검찰은 얼마 전에 기재부도 압수수색합니다. 기재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 등에 대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송철호 부시장 측에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 권력을 동원한 것 아니냐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도 있고 그다음은 내부에 있는 공천 과정 속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센 사람들입니다. 센 친구들이다. 한경도 전 정무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후보자 매수를 위한 과정들은 없었는지까지 쭉 앞으로 영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가라 고배. 그렇죠. 그 고베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고베를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 임동원 전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에 있는 인사 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건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에 대한 농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 문재인 정부의 명운과도 직결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모든 내용의 키맨으로 벌일 수 있는 송병기 전 현 경제부시장이 구속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사실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향방을 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송병기의 신병을 확보해야 이른바 송병기 부시장이 접촉했다는 청와대 관계자들 혹은 선거 개입과 관련됐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송병기 수첩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 임동호 전 최고가 일본에서 돌아온 뒤에 진짜 이 송병기 수첩대로 임동호 제거 작전이 진행되는 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임동호 전 최고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러 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이회찬 대표 면회 거절 당하신 거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 수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갔다 돌아오니까 출마 못하게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니 진짜 송병기 수첩의 내용이 진짜 말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한번 대표님께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왔기 때문에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고요. 특정인을 윤리심판원이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지금 박정하 대변인, 임동호 전 최고가 이른바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사전에 약속을 안 잡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고 당에서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임동호 전 최고에 대해서 당이 징계를 결정했어요. 중징계가 내려졌어요.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어요. 임동호 전 최고가 그러니까 과거 총선 지방선거 이렇게 거치면서 본인 그리고 본인의 동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울산에서 출마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임동호 최고가 이제 그 저서를 하나 쓰게 되는데 거기에 당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윤리에서 그 회의를 해서 징계를 내리게 돼 있었는데 문제는 임동호 최고가 이제 들어보니까 울산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징계를 내려서 임동호 최고는 내년에 울산에서 이제 총선 출마를 하고자 하는데
중징계를 내려서 출마 자격마저도 박탈하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아서 어제 전 이해찬 최고도 만나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어정쩡한 입장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동호 최고를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회유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면서도 어느 정도 압박을 넣어서 총선에 과연 임동호 최고가 나와서 본인 소신대로 얘기할지 안 할지, 그동안도 여러 가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언이 오락가락한 면이 있었잖아요. 뭐 그 총영사 자리를 가지고 회유를 했니 안 했니, 뭐 누구를 만났느니 안 만났느니, 이게 후보 사태와 관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얘기가 오락가락하면서 일종의 임동호 전 최고도 총선의 공천을 목적으로 약간의 줄타기를 하는 듯한 이런 인상이 좀 있었는데, 당에서도 좀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찾아온 전 최고위원을 대표실에서 이런에 거절해서 못 만나게 하고, 또 중징계를 할 것 같다는 윤리위에서는 어정쩡하게 당직을 6개월 동안 못 맡게 하는 이런 징계를 냅니다. 애초에는 뭐 당적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1년, 2년 이상 자격정지를 주거나 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당적은 갖고 있으면서 당직만 6개월 동안 가질 수 없는 이런 애매한 징계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임동호 최고는 여전히 당의 공천권에 목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 어정쩡한 상황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을 민주당도 만들어 놓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동호 최고는 당에다 쓴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에 완전히 매몰돼서 당에 유리한 상황을 진술할 수도 없는 총선의 공천권 때문에 이런 애매한 상황에 놓이는 징계안을 민주당에서는 어제 윤리를 통해서 내리게 된 거죠. 예, 임동호 전 최고는 검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송병기 업무수첩의 내용을 일정 정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 얘기가 그 안에 있었다. 송병기 부시장이 당초 일기장이라고 주장했던 그 수첩 안에 조국 얘기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백원호 전 비서관 소환 전후로 해서 당청에서 연락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게 제가 본 송병기 노트에는 백원호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죠. 한병수라는 얘기도 없었고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신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임동원 움직이는 카드가 있다 했나,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홍천 의원님이 지금 검찰에 계시잖아요. 검찰은 이 송병기 업무수첩이 정말 중요한 증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일기장이라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 라는 말을 민주당 의원에게 얘기했다라는 내용이 일장에 적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무슨 수석이에요? 우병우 수석이요? 아니. 안종범. 그분은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 같이 일하셨으면서 왜 또 이름까지? 아니에요. 저 잘리고 난 다음에 들어보시죠. 그렇군요.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은 그 내용이 사진을 찍혀가지고 여러 번 자료화면을 뜬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저게 저런 식으로 저렇게 계속 적혀 있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짐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기장이다, 아니다, 얘기를 잘 못하겠죠. 근데 지금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때문에 일절 지금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 짓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방금 앵커께서 주신 얘기, 일기장에 조국 수석이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 라고는 적지가 않겠죠?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기장이라면? 그게 일기장 개인적인 난상 그런 거라고는 보기가 힘들고, 지금 송병기 부시장을 저렇게 전격적으로 영장을 한 건요. 예. 더군다나 이게 청와대하고도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살아있는 권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영장을 한 거잖아요. 이건 영장 안 나와도 좋고 이런 건 아니죠. 웬만해서는
이렇게 못할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거는 준비가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영장을 했다고 보고요. 또 송병기 부시장이 업무수첩에 그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 거 가지고 그 김기현 전 시장이나 임동호 최고가 그 수사 받으면서 일부씩 본 내용들을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보면은 그 상당한 내용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업무수첩보다는 오히려 외장 하드 그게 압수가 됐는데 그리고 USB가 압수가 됐는데 예. 거기에는 아마 소프트 카피로 문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문서들이 들어가 있는가 저는 사실 그게 더 관건 아니냐 싶어요. 그리고 임동호 최고 입장에서는 검찰로서는 약한 고리로 보고 계속 집중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동호 최고의 입장으로서는 아니 내가 역량이 안 돼가지고 저번 울산시장 때 내가 미끄러진 건 당연해 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 거고요. 그렇다고 아니 나였는데 바꿨어 라고 하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계속 말이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팩트대로 말씀하신 게 좋겠죠. 예. 자, 잠시 후에 송병기 부시장 영장실질심사 때 출석하면 연기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를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국에게 배달될 새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은 면했는데 지인들에게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 지지를 밝힌 시인 류군 씨가 SNS를 통해서 조국이 보냈다라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는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았습니다. 검찰은 새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하여 저를 매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사실과 법리에 의거하여 다툴 것이다. 그것밖에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라고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예측한 대로 새 선물을 준비 중인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은 조국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종료할 방침이고요. 이르면 오늘도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경심 WFM 12만 주 시세보다 2억 4천 싸게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 뇌물죄 적용할 것을 막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입지 비리 의혹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딸도 함께 기소할지 말지를 검토 중입니다. 정경심 씨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딸 조민 씨에 대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현재까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장희영 교수님, 부인에 대한 기소 날에는 나에 대한 기소는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글을 썼었고 지금은 지인한테 새 선물을 검찰이 나에게 안겨줄 것이다. 뭐 이런 입장도 냈어요. 그래요. 일단 스스로 최악의 고비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속은 면했지만 새 선물로 뭐 기소가 될 것이다. 뭐 아마 애초에 이제 검찰이 연내 기소를 방침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러저런 사정으로 아마 새해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이야기를 한 거겠죠. 본인이 이제 미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 분위기 자체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프레임 전환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끝까지 그냥 검찰이 이제 무리하게 본인을 수사하고 있다,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그러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 오히려 신문하기도 전에 우리 표적 수사 아닌 걸 아시잖아요 라는 이상한 이런 이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부에다 호소를 할 정도로 조국 전 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표적 수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소되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그래 검찰이 이렇게 하겠지라는 것을 아마 미리 또 사전에 깔아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번에 구속을 면하는 과정에 직권남용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는 뉘앙스의 재판부의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로 이제 근거를 해서 지금 혐의가 워낙 많습니다만 적어도 직권남용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재판부에서도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한 것 같은데 측근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이런 걸 보내왔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새해 선물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아마 언론들은
공소장에 이제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매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의아했던 게 언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매도할 거라고 말하는 언론은 돌직구쇼 포함, 그들이 말하는 조중동, 여기서는 동조중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조국을 또 비호하는 언론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언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언론이라고 보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양극단으로 분명히 싸우고 있는데 왜 본인을 비호하는, 심지어는 직접 그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는 만난 것도 이슈가 될 정도로 자기들 일종의 편?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 쪽에 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일부 언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언론은 나를 매도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상당히 피해자인 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법 통과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된 일이다라는 거 외에 전 또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왔냐면 본인의 치적을 싹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다 뒤에 자신이 민정수석일 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번에 빛을 발한 것 같다라는 약간 이런 또 자신에 대한 이런 걸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참 전략적인 글이 진실로 와닿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좀 두렵긴 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진심이라는 거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느끼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고 무엇보다 이렇게 측근들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저런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는 저 글의 목적은 지지자들에게 조금 더 지지를 호소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한편 이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두고 유시민 작가와 진중권 전 교수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판에 공지영 작가가 뛰어들었습니다. 공지영 씨가 유시민 작가를 비판을 한 걸 두고 진중권 교수가 논평을 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공지영 작가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그제 이렇게 비판했어요.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 중 조국 가족의 고통을 비웃고 낄낄거렸다. 왜 그 낄낄대냐? 라고 낄낄댄 것 같고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자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친문 세력은 조국 수호 위해서 대중에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다. 공지영은 그 프레임에 과도하게 빠져 어느새 자신과 조국 가족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지영, 조국 가족의 몰락을 보며 공포와 연민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유시민이 낄낄거리며 그 비극적 무드를 깨뜨렸으니 격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인 것 같아요, 김병민 박사님. 네. 진중권 교수가 요즘 연예 거센 비판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김어준 씨에 대해서 공지영 작가가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했던 건 꽤 오래됐습니다. 네.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같은 편을 좀 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공지영 작가 입장에서는 감성적인 키워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나와 내 가족의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낄낄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의 메시지를 쏟아내니까 이번에 진중권 교수가 나서서 한 수를 더 뜨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조국 전 장관이 몰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이 공지영 작가가 좀 순수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알고 보면 이거 다 프로그래밍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맹 비난을 사실 진중권 교수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장희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온당한 지적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검찰이 무리하게 나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공소장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이거 재판 다 끝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검찰을 향해서 맹 공세를 펼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지지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진중권 교수 사태를 보게 되면서 옛날처럼 한 목소리로 모든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앞서 금태섭 의원 얘기를 잠깐 한 적도 있는데 사실 저는 금태섭 의원이 굉장히 기억과 내리에 오래 남았던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졌던 청문회 당시에서도 거세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그 소신 발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 지지 세력이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해도 대중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수차례 촛불을 들고 나와서 외쳤던 목소리처럼 이제는 아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공소장 내용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나면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을 비호했던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청와대 핵심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괴리된 상태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과연 그 공소장의 기초에서 어떤 판단과 표현을 국민들에게 내세울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말씀 듣다 생각난 건데 유시민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 절대 구속 안 된다라고 정상적인 국가라면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구속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뭐 별말은 말씀 없이 계속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있군요.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눈에 밟혔던 그 사람. 정부가 총선 전 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오늘 조간신문에도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만나보시죠. 한 조간신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면의 원칙을 뒤집고 특별 사면을 했다라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인데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매수하려 했던 게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후보자를 매수한 자도 이번 특별 사면했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불법 정치 자금을 9만 5천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 유죄로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A 스튜디오도 광화문에 있지만 광화문 바닥을 온통 폭력, 불법 시위로 점철시켰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받고 복역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가석방을 시켜주더니 이번에는 아예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입니다. 서민 부담 경감이라는 것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 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별 사면의 본질입니다. 코드 사면의 선거 사면입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은 정치 시위꾼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해 놓고는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합니까? 특히나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 광노현 전 교육감 같은 경우는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데 이걸 사면해줬다는 것도 논란이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두고 마음에 걸린다라는 표현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궁금한데요.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 없다고 몇 번씩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사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지금 저희가 한 5천여 명 정도의 사면 인사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 전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정도라서 이제 돌아가는, 꺾이는 시간을 지나갔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런 얘기했어요. 좀 통합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일을 좀 해보자. 국론이 너무 분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사면을 하면서 청와대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런 사면을 했다고 합니다만,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가려고 하는 분명한 길을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매수해서 잘못됐다는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전 교육감, 그동안 엄청난 지지세였던 전교조 분명히 쳐다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 통합보다는 나의 핵심 지지층 전교조 어디 가지 마. 그 다음에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불법 시위하면서 그렇게 많이 국민들한테 힘들게도 했고, 그 다음에 현행법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현재 그래도 민노총이 정부 정책에 자꾸 어깃장을 놓고 반대를 하니까 민노총 너희들 나 같이 가. 나머지 국민들 필요 없어. 이광재 전 지사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법으로 2번이나 실형을 받았습니다마는 김경수, 안희정 여러 86세대 정치인들이 지금 낙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가 아닌 이광재라도 풀어놓고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하고 난 다음 이후에 있을 그 다음 상황에서도 나의 지지자들을 보면서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일정 부분 나의 핵심 지지층만 보고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분명한 사인을 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대통령의 원칙은 어디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김원규 변호사님, 특히나 이 선거법 위반 중에서
후보자 매수는 조금은 그래도 가장 형이 높은 좀 범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지금 청와대가 지난번 울산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청와대가 후보자를 매수했던 사람을 사면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네. 뭐 공직선거법상 뭐 여러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제 상대 후보를 매수하는 이제 행위가 중하게 처벌되는 건 맞습니다. 이제 광노현 전 서울시장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라는 이유로 이제 금전을 제공했지만 법원에서는 그 목적보다는 일단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게 크다라고 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정형에 비해서는 실제로 선고된 형은 그렇게 중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다만 이제 선거 비용 35억 2천만 원, 그러니까 당선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광노현 교육감이 국가에 환수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렇군요. 그 부분까지는 이제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사면은 사실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이제 5가지 범죄, 그러니까 뇌물, 알선수재, 알선술의 배임 횡령 이 5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 것 같고요.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에 대해서 1,800명 정도가 이제 복권이 됐는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사면이 된 나머지 대상자들 수많은 일반 서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 4인방에 선정되는지 함께 보시죠. 네, 말씀드리는 순간 송병기 부시장이 지금 중앙선거에 등장을 했군요. 뭐라고 좀 입장을 밝힐지도 좀 주목이 되는데 들어볼까요? 수초에 적혀 있는 게 김기현 비서실장 관련된 건가요? 네, 그냥 들어갔습니다.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늘 저녁쯤에는 좀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저희 돌직구쇼에서 송병기 부시장이 구속될지 됐는지 아니면 귀가를 했는지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하플 전해드리던 중이었습니다. 하플 4인방 만나보시죠. 이낙연, 황교안, 그리고 전주의 성금도난 사건, 그리고 배송술의 금지, 류현진과 팽수 하나하나씩 전해드리죠. 내년 총선의 가장 큰 빅매치 중 빅매치, 빅 오브 빅은 종로 빅매치, 이낙연과 황교안, 황교안과 이낙연 두 전직 총리들이 맞붙을 거냐, 이게 관건인데 황교안 대표 쪽 소식 일단 전해드릴게요. 내년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와 지역구 험지 출마, 불출마를 놓고 숙고하고 있다라고 비틈했습니다. 황 대표의 서울 수도권 전략지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비례대표 불출마가 안정적인 길을 포기하고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총리도 종로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종로에 출마하느냐라는 질문에 대체로 그런 흐름에 놓여간다라고 말하며 정세균 의원이 총리로 가게 되면 종로가 비게 되니 당내에서 동지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답한 것. 그러면서 이 총리는 황 대표의 최근 행보에 관한 질문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 과연 이낙연 대 황교안, 황교안 대 이낙연 두 사람의 대진표가 현실화될지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종로가 상당히 지금 뜨거워졌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만약에 황교안 대 이낙연, 이낙연 대 황교안 이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 종천 의원님, 민주당 내부에서 일단 이낙연은 종로 간다. 이게 좀 확정적인 겁니까 거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없지만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임종석 실장도 뭐 먼저 접었고요. 현실적으로 이낙연 지금 총리 외에 정세균의 빈자리를 메꿔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으로는 이낙연 카드를 쓸 수 있고 또 쓸 수밖에 없는, 또 쓰는 게 좋은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다만 1월 16일까지는
사표를 내야 되는데, 총리직에서 나와야 되는데, 15일까지 총리 인준 절차가 거쳐질 것인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를 한 마당에 앞으로 보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게 다 수습이 되고 또 쿨다운 돼가지고 총리 인준까지 할 것인가. 시간이 너무 빠듯한 거 아닌가. 빠듯하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는 그 총리 대행을 남겨두고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 그냥 총리를 비워놓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총리직은 계속 계시다가 비례대표로 갈 것인가. 이게 또 지금 변수인 고민이 것 같아요. 되겠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총리 집어 던지고 아마 지역구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 이제 반대편에서도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렇다면 황 대표가 종로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가능성, 네. 그건 얼마나 보세요? 저는 한 반반 정도로 보는데, 반반.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비례대표 출마해서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게 가장 모습은 좀 좋다 판단했을 수 있는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서 사실상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로 가야 되면 비례한국당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당을 자유한국당은 대표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어서 비례대표 출마의 가능성을 차단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지역구에 출마해야 될 것이고, 지역구에 출마하게 됐을 때 안정적인 영남권으로 가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곳에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훨씬 상징성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로 좁혀지면 종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험지로 가라. 근데 종로 입장에서는 사실 황교안 대표한테 너무 험지예요.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가서 붙었을 때도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갔지만 정세균 의원이 워낙 단단하게 털을 닦아놨던 터라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결국은 선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게다가 정세균 의장이 직전까지 지역구를 잘 닦아놔서 이 지역구에 대한 조직 관리를 그대로 이낙연 총리가 오게 됐을 경우에 같이 힘을 보태주면은 갑자기 어느 날 황교안 대표가 선거 며칠 남지 않고 종로로 가겠다는 것은, 야, 이거 황교안 대표한테 너무 힘든 선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면 죽는다 이거죠. 종로로 무리하게 선택하기보다는 황교안 대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있는 대권주자잖아요. 대권주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징성 있고 의미 있는 곳으로 조금 빼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황교안 대표는 수도권에 좀 출마하는 모습을 보여야, 야, 수도권에 출마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한국당 상황이 좋지 않네? 이 정도로 어려운 거면은 통합도 하고 혁신도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를 황교안 대표가 직접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종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까지도 다각도로 놓고 어떻게 선거에 대한 최종 판세에서 황교안 대표가 역할을 하고 당이 승리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다각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배송 수레 사용을 금지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는 수레의 소음 때문에 입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내문 옆에 하나씩 붙은 많은 쪽지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10층은 수레 오케이. 그게 우리의 민원. 수레 소음 상관없다. 계속 이용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등등. 수레 소리로 불편한 적 없었다는 초등학생의 쪽지까지 지금 붙여진 거예요. 이렇듯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택배기사를 응원하며 배송 수레 사용을 찬성하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관리사무소 측과 수레 사용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원만히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택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이런 응원이 많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 추운데도 기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와 2019 인기스타 펭수가 새해를 맞이해 함께 재해종을 올립니다. 앞서 26일 공개된 타종자 명단에는 없었던 류현진이 막판 일정 조정에 성공하면서 행사에 합류하게 된 것. 류현진 선수는 어제 귀국하며 일정 때문에 타종을 고민했지만 아무나 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어마어마한 계약 규모로 토론토에 새해 둥지를 튼 류현진 선수. 고심각 타종 행사를 마친 뒤 운동과 휴식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최고의 대세 행보를 이어갈 류현진 선수와 펭수의 투샷이 어떨지 기대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분들도 2020년을 맞이하는 재해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 좋은 기운을 듬뿍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벌써 2019년의 마지막 날이군요. 야, 정말로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파리 연수에서 복귀를 하면서 다시 돌직구쇼를 맡으면서 이제 1년이 넘어가는 시점, 2년째를 접어든 시점인데
정말로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해를 되새겨보자면 한숨 나오는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 좀 그게 못내 여러분께 좀 아쉽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희망차고 좋은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다라는 다짐을 또 저도 해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일이 1월 1일 빨간 날이지만 저희들은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월 1일에도 돌직구쇼 특집 새해 특집 생방송을 내일 한다는 말씀, 깨알같은 예고 멘트도 드리면서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가 참 춥습니다. 아직까지도 영하 10도 안팎을 지금 서울 기온이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특별하게 우리 돌직구 시청자분들 따뜻하게 입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내일 신년 특집 돌직구쇼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